북한에서 정예 특수부대에 소속이던 젊은 군인들이 2024년 10월 갑자기 러시아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녹슨 철모와 헌 군복, 그리고 단 하루의 훈련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보낸 이 선물의 정체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총알바지 인간 화물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지옥 같은 전선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24년 10월 17일 회령.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성호 상사, 즉시 중대장실로 집합하라. 아침 점호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군견훈련소 막사를 뛰쳐나가는 제 심장은 이미 불안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같은 특수부대에서는요. 중대장실 앞에는 이미 5명의 전우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초중반의 정예 요원들. 철민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들어와. 이상. 그의 책상 위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무들, 조국이 동무들을 부른다. 러시아 연방과의 형제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 임무에 동무들이 선발되었다. 러시아 파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간다는 것,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출발은 오늘 밤 23시. 가족 면회 불가. 개인 소지품은 군복과 군화만 허용된다. 이상. 중대장은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막사로 돌아오는 길, 철민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호야, 우리 정말 러시아 가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민의 어머니는 평양에서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는 5년 전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죠. 철민은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몰래 막사 뒤편에서 고향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200km 떨어진 함경북도 온성군. 제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곳.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3시, 우리는 군용 트럭에 실렸습니다. 검은 천막이 뒤를 덮었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북한 땅을 밟지 못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국경을 넘은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저는 천막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기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표지판이 러시아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차, 빨리 하차.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럭 10대. 각 트럭마다 30명씩, 거의 300명의 북한군이 그 화물 정류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철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러시아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뭔가 외쳤습니다. 북한 통역관이 번역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러시아 연방군 소속 자원병이다. 자원병? 우리가 자원했다고? 일렬로 서라. 검사가 있다. 검사? 우리는 줄을 섰습니다. 러시아 군의관들이 나타나 우리를 하나씩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봤습니다. 입을 벌리라고 했습니다. 손을 펴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 검사하는 거 아니야? 옆에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가축처럼 검사받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기침을 했습니다. 군의관이 손짓했습니다. 저리 가. 네. 왜요? 저리 가라니까. 러시아 군인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성호야, 저 사람 어디 간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6시, 화물 기차. 검사가 끝났을 때 우리는 기차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기차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녹슨 철길 하나와 낡은 화물 열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칸들. 우리가 탈 칸은 가축 수송용 철창칸이었습니다. 들어가. 한 칸에 20명씩. 잠깐. 이건. 한 병사가 항의하려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총개머리판으로 그를 쳤습니다. 닥쳐. 들어가. 우리는 철창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칸 안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동물 냄새, 배설물 냄새, 그리고 피 냄새.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마른 핏자국. 이 기차. 전에도 사람을 실어 날랐구나. 박영철 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20명이 좁은 칸에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서 있을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앉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첫날, 지옥의 시작.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휴식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한 병사가 칸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러시아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칸 문을 조금 열고 양철통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써? 쾅.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우리는 양철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걸로 20명이 오후 3시 첫 번째 사람이 양철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쯤 칸 안은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 철민이가 철창에 얼굴을 대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빠르게 달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첫날 밤,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러시아 군인이 검은 빵 20개와 물병 2개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내일 아침까지. 빵 1개, 물 1모금. 저는 빵을 손에 쥐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철민이가 물을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이거, 물 맛이 이상해. 그냥 마셔. 다른 거 없어.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월의 러시아 시베리아. 밤은 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담요는 없었습니다. 20명이 서로 껴안고 떨었습니다.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한 병사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쟤 괜찮은 거야? 저체온증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그는 떨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일어나. 야. 누군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어. 얼어 죽었어. 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시신 옆에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날. 붕괴. 아침 6시 문이 열렸습니다. 시신 내놔. 러시아 군인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어 죽은 동료를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철길 옆에 내던졌습니다. 잠깐. 저 사람 가족한테. 닥쳐. 쾅.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아침 식사. 빵 20개, 물병 2개. 이제 19명이 남았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오쯤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칸 구석에서 토했습니다. 어제 먹은 빵과 물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물이 상한 거야. 곧 다른 병사들도 배를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철통은 이미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발. 우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고열과 설사. 그는 바닥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물. 하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저녁 6시, 그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철민이가 제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성우야, 우리도 죽는 거야?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살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인간 이하, 새벽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신들 내놔. 우리는 두 구의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개돼지들. 그는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빵과 물을 던져 넣었습니다. 쾅. 칸안은 이제 지옥이었습니다. 시신 냄새, 배설물 냄새, 구토물 냄새. 바닥은 온갖 오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정오쯤 기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철창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른 화물칸에서도 시신들이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칸에서 3구, 또 다른 칸에서 4구. 세상에, 얼마나 많이 죽은 거야. 박영철 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러시아 군인 2명이 우리 칸 옆을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한 명이 웃으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 철민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쟤들, 내기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죽을지. 구역질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였습니다. 내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진실. 기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큰 역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차. 전원 하차. 우리는 비틀거리며 칸 밖으로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햇빛을 봤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우리는 겨우 서 있었습니다. 몸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옷은 오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를 보며 코를 막았습니다. 씻을 시간 10분. 차가운 물 호스가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우리는 서서 그 물을 맞았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빨리빨리. 시간 없어. 10분 후. 우리는 다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러시아 장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였습니다. Welcome to Donbass. 돈바스. 우크라이나.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통역관이 번역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러시아 연방군 자원병이다. 거부하면 즉시 처형된다. 탈영하면 가족이 처형된다. 가족. 철민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는 일주일 안에 전선에 투입된다. 훈련은 최소한만 제공된다. 장교는 우리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너희 중 절반은 한 달 안에 죽을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침묵.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운이 좋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다른 기차에서는 30%가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30%, 300명 중 90명이 오는 길에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철민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팔린 거야. 김정은이 우리를 팔아버린 거야. 맞았습니다. 우리는 물건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전쟁 물자, 소모품, 총알바지. 그날 밤, 우리는 차가운 막사에 배치되었습니다. 철민이가 제 옆에 누워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거야.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인간성이었을까요? 그날 밤 자정, 저는 막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그 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전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죽을 곳. 철민이가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성우야, 우리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야지. 우리 꼭 살아야 해.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면 진짜 죽는 거야.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줘. 성우야,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세상에 말하자. 이 진실을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해.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철민이가 제 품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혼자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훈련은 단 하루였습니다. AK-74 소총 사격법, 참호 파는 법, 수류탄 투척법. 러시아 교관은 우리를 마치 급하게 완성해야 할 공산품처럼 다뤘습니다. 장비는 형편없었습니다. 방탄복은 없고, 철모는 녹슬었고, 군화는 사이즈도 안 맞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전선 투입이다. 교관의 말에 막 사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의 전우들,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담요 속에서 어머니께 쓰는 편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편지가 전달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새벽 5시, 우리는 트럭에 실려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포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순간 저는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참으로 들어가, 빨리. 러시아 중대장이 고함쳤습니다. 우리는 진을 범벅이 된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참호 안에는 이미 시신 몇 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북한군들이었습니다. 저걸 치워. 시신을 치우는 것. 그것이 제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오전 9시, 첫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적 드론 출현. 엄폐하라.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참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폭발음. 꺄, 악. 옆 참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론이 투하한 수류탄이 직격한 겁니다. 3명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위생병. 위생병. 하지만 위생병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응급처치 키트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 제 팔을 붙잡고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포격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포격이 멈췄을 때 저는 제 옆에 누워있는 박영철 하사를 봤습니다. 그는 눈을 뜬 채 죽어 있었습니다. 파편이 그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 중대 60명 중 17명이 죽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저는 참호 안에서 떨고 있는 철민을 안았습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11월 6일, 전선 투입 9일째. 우리 중대는 이미 반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보충 병력은 오지 않았고 식량은 하루에 빵 1개가 전부였습니다. 탄약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날 새벽 러시아 지휘부는 미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진 공격.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점령하라. 탄약도 없이. 지원 사격도 없이. 우리는 그저 총알바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을 소모시키기 위한 인간 미끼. 철민이 제 옆에서 소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나 너무 무서워.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나도. 하지만 우리 함께 가자. 살아서 돌아가자. 오전 6시,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참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탁 트인 벌판을 가로질러 적진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총성. 기관총 소리가 대기를 찢었습니다. 제 앞에서 달리던 전우가 쓰러졌습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다 끊어졌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저는 땅에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철민아, 철민아. 저는 철민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철민이 20m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저는 기어갔습니다.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왔지만 저는 기어갔습니다. 철민에게 도착했을 때 제 손은 이미 그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우야. 아파. 너무 아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위생병 부를게. 버텨. 철민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생병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철민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우야.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니야. 내가 직접 말해. 우리 살아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철민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철민아, 철민아. 저는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습니다. 탄약은 바닥났고, 러시아군은 이미 후퇴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 겁니다. 항복하라. 손을 들어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철민의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총을 던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저는 북한군입니다. 포로 수용소는 제가 상상하던 곳과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포로는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과 빵을 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부상은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의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팔에 붙은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북한 사람입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만약 제가 북한 사람임을 인정하면 저는 간첩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부대 소속 이성우 상사입니다. 통역관은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담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수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사흘 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유엔 관계자들이 저를 면담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북한군 파병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김정은 정권의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알바지였습니다. 김정은은 우리를 푸틴에게 팔았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리 씨.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당신은 피해자라고 말해줬습니다. 12월 중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저를 면담했습니다. 리성우 씨, 대한민국으로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한국. 그곳은 제가 평생 미제의 괴뢰라고 배워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저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 새벽 4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끝없이 이어진 고속도로의 가로등.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밝은 조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공항 안은 깨끗했고 따뜻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리성우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침 식사 드셨냐고요. 배고프시면 식당으로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식사하셨습니까? 는 그저 인사말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군인은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안내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3끼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원하면 간식도 먹을 수 있어요. 3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이틀에 한 번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군인이 하루 3끼를 먹는다고?
리 씨, 괜찮으세요? 안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래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워온 세상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나원, 탈북민 정착교육시설. 그곳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가르쳐주는 학교였습니다. 처음 제게 주어진 방은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샤워실.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리성우 씨,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이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식당에 가자. 밥과 국,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과일까지. 이걸 다 먹어도 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리필도 가능해요. 리필.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배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방, 부드러운 침대, 배부른 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저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고, 스마트폰을 받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리 씨, 이게 당신 통장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이 들어있어요. 상담사가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800만 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제 월급은 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제게 이렇게 큰 돈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하니까요.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그저 숫자였습니다.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심리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리 씨, 전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친구 철민이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철민의 마지막 눈빛, 그의 마지막 말, 그리고 제 손에 묻은 피. 제가 철민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담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저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죽었는데 저는 살아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철민이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분께 진실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3월 하나원 수료식.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리성우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담당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직업 훈련 과정을 추천해 드릴게요. 리 씨는 체력이 좋으시니까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 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군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팔려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상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먼저 당신이 안정되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 제 주소, 제 집,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이 꿈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라면을 먹다가 문득 철민을 떠올렸습니다. 철민아, 나 지금 한국에서 라면 먹고 있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신라면이야. 저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철민아, 나 혼자 이렇게 잘 살게 돼서. 하지만 약속할게. 너 대신 열심히 살게. 그리고 언젠가 너의 어머니를 꼭 만날 거야. 내가 용감했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탈북민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사람, 중국을 거쳐 온 사람, 제3국을 경유한 사람. 모두가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리 씨,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다면서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 선배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리성우라는 병사 번호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저는 총알바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핸드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십니다. 이 평범한 풍경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언젠가 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자국민을 팔아넘겼는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버려졌는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철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철민아, 나는 너 대신 살아갈게. 너 대신 자유를 누릴게. 그리고 세상에 말할게. 우리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는지. 지하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는 오늘도 삽니다. 자유인으로,